저는 지난 세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싸구려 티셔츠 쪼가리 한 장, 제값 주고 사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40대 애엄마예요. 제가 힘들게 살았다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괜히 불쌍한 척을 하려고 오늘 사연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남편 하나를 잘못 만나 가진 고생을 엄청나게 하며 살았던 세월이 한이 되어 남았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가만히 있어도 속안의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다 훌훌 털어놓아야 정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화목한 부모님들 덕분에 집안에 웃음꽃이 항상 피었고 저한테는 농사를 시키지 않으려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나름대로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 지역 또래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1시간 거리 시내에서 졸업해서 서울로 대학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드문 일이었으면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마을의 현수막까지 걸릴 정도였어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가씨가 서울에서 혼자 대학 나오고 취업까지 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렇게 서울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뽀얀 얼굴의 서울 토박이었어요. 성격도 좋아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준 것도 남편이었고 대화를 나눌수록 배려심 있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남편이 정말 잘 사는 집에 외동아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애초에 명품이나 비싼 옷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전혀 그런 걸 알아보는 눈도 없지만 남편이 몸에 걸치는 것들이 평범한 싸구려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집안이 엄청난 자수성가를 이룬 커다란 기업 하나쯤 경영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잘 나가는 집안 아들과 시골 촌부의 자식인 내가 만나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에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수성가로 사업체를 일궈내셨고 능력 있고 성공하신 분이 맞긴 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를 전부 매각하셨고 그 재산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어머님은 전혀 경제활동을 안 하시고 가진 재산을 쓰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예상보다 너무나도 평범했고 전혀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집안 차이 때문에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을 겪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남편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한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업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보통 사업이 성공하면 남에게 매각을 하기보다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해 남편에게 왜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어머님도 정말 좋은 분 같았고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저를 환영해 주시고 결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해 주셨어요. 어머님 집은 50평이 넘고 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지만 내부 살림살이나 저를 위해 차려놓은 음식들은 평범한 여느 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치 부리지 않고 소박하신 성격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어머님 댁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보고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예쁜 딸도 낳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연년생으로 아들까지 낳았죠. 이렇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 낳아 키우며 살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육아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회사로 복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가지게 되니 괜히 눈치도 보이고 또 육아휴직을 1년 쓰게 된다면 다시 복직하기도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삭정까지 일을 하다가 아예 회사를 관두고 그 뒤로는 육아에만 전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편이 대기업에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남편의 수입만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는 싶었지만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나다 보니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생각에 동의했었고요. 그 전에 제가 직장 나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첫째를 봐주셨는데 둘째 낳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동안에도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어머님과 한 공간에서 마주치다 보니 묘하게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지방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은 자주 올라와서 손주를 보실 수도 없기 때문에 딸 사랑 손주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만든 반찬이나 한우, 농사지은 과일들을 택배로 자주 보내주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낸 택배를 먼저 열어 확인하시고는 마음에 드는 건 저한테 말도 없이 본인 집으로 가져가세요. 너 이번에 택배 보낸 거 받았어? 한우 좀 보냈으니까 이서방이랑 집에서 구워 먹어. 한우가 있었어? 난 고구마랑 호박밖에 못 봤는데. 잘 찾아봐. 차갑게 가야 한다고 해서 아이스팩이랑 같이 담아서 보냈잖아. 옆 동네 소 잡는 곳에서 한우 좋은 놈으로 사온 거야. 아, 알겠어. 어디 있는지 알겠다.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어머님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한 번씩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사실이라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해도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의 모든 음식이나 물건들이 본인 소유라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거침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확인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었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첫째와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육아가 조금 편해질 무렵이었어요. 할 일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셨죠. 낮 시간에 아이들도 없는데 그냥 집에 들어오셔서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자연스레 꺼내 먹고 거실 소파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놀다 가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는데 대접도 소홀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식이나 반찬에 신경을 쓰느라 식비가 크게 오른 건 기본이었죠. 어머님은 찬장과 냉장고를 뒤져서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서 전부 먹어치우거나 나중에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이래저래 도움이 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먹는 걸로 뭐라고 하면 치사하고 정없는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음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낮에 제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집에 오기 전에 간단히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 무선 청소기가 통째로 사라져 있더라고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었지만 다른 건 전부 멀쩡히 있었고 청소기만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은 어머님 하나뿐이라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혹시 낮에 우리 집에 왔다 가셨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낮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응,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너는 외출하고 없더라. 그럼 저희 집에 청소기 혹시 보셨어요? 응, 봤지. 그럼 그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어. 네? 저희 청소기가 어머님 댁에 있다고요? 어머님이 가져가셨어요? 아까 너희 집에서 가져왔다니까. 왜요?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 났거든. 청소기 지금 쓰려고 다시 가져다 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괜히 이 문제로 트집 잡고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저희 청소기는 어머님 댁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새 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도 이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는지 그냥 이참에 신상품으로 사면 되겠다 말하고 말더라고요.
청소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어머님이 가져가셨던 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모델이거든요. 비슷한 걸 다시 사려니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는 좀 저렴한 모델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새 청소기로 청소를 할 때마다 뭔가 기분 탓인지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님이 가져가신 제 청소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일회용 캡슐 커피 머신, 스팀 다리미, 예쁜 접시와 식기들은 정말 셀 수도 없이 어머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세트로 사서 절반을 나눠주신 고급 접시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게 마음에 든다며 또 가방에 챙겨 넣으시려고 하길래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과 제대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아니, 이제 저희 집에서 물건 가져가시는 건 안 돼요. 뭐? 내가 가져가는 게 아까워서 그래?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 아니요, 안 돼요. 그거 저도 아까워서 아껴 쓰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댁에 있는 물건 욕심낸 적 없잖아요. 어머님도 저희 집에 있는 거 더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쪼잔하고 속이 좁구나?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이가 어색해졌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완전히 발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빈도는 덜해졌어도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저랑 한바탕 한 뒤였어도 어머님의 손버릇은 여전했고 저희 집에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계속 가져가셨습니다. 남편은 이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아 했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았어요. 가져갈 만한 물건을 집에 구비해두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시어머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았더니 이젠 남편이 말썽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어머님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다른 어떤 집안일을 이야기해도 항상 시큰둥한 태도였어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남편의 태도는 나중에 알고 보니 원인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회사 다니면서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볼까 싶어.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자기 아버지의 사업 성공 스토리를 자주 이야기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 역시도 사업가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고 싶다 했고 평소에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내 친구 동욱이 알지?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잖아. 걔랑 둘이 동업을 할 건데 나 말고 당신 명의로 하자. 우리 회사는 겸업금지 방침이 있어서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못 내거든. 어차피 그 당시에 저는 집에서 애를 보던 상황이었으니 특별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밤낮 없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초반에 남편이 미국에서 수입해들여온 와인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 수입해온 물량이 금방동이 날 정도로 주문이 폭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성공에 취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뒤로는 수입해들여온 와인마다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가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3년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무너졌어요.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실패를 해도 경험으로 남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앞으로 5억이 넘는 빚이 쌓여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도 황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앞으로 이런 빚이 생겨? 진정 좀 해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5억이야, 5억.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5억이라는 빚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상황에서도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길래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있으니 금방 제 빚을 갚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성공하고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했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돈을 받고 넘긴 것도 아니라 빚을 못 갚아 통째로 뺏긴 거였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 역시도 이번 사업이 처음이 아니라서 그나마 얼마 남겨놓은 아버님의 유산 대부분도 다 날린 이후 저를 만나 결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렇다 할 재산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5억 원의 빚은 전부 제가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빨리 이혼하라며 성화였죠. 당장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남편에게 떠넘기고 손절을 하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없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당장 빚이라도 줄이기 위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빚이라도 줄이자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회사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호언장담을 했어요. 당신 연봉으로 5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이자만 갚으면서 평생 살 거야? 당신 명의로 대출이라도 땡겨와서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안심시키려고 그랬지. 당신 차도 팔고 우리 집도 팔고 일단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빚부터 갚아.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며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을 거예요. 결국 제가 하는 말대로 저희 집과 남편이 타던 차, 그리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금부치를 모두 팔아서 전부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다 내다 팔았더니 5억 빚 중에 4억은 갚을 수 있었고 그래도 1억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학교에 다니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남편 월급으로 빚까지 갚다 보니 정말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이 낳고 회사를 관둔 걸 후회하게 되었어요. 힘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엄마는 식비라도 줄이라며 저희 집에 반찬이나 아이들 먹을 간식들, 과일들을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어딜 가나요? 잠잠하던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저희 엄마가 가져다준 음식들을 쏙쏙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손주들 간식 주라고 친정엄마가 사놓은 과일들을 박스채 가져갈 때는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우리 아이들 먹이라고 친정에서 보내신 거예요. 어차피 많은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안 그래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왜 자꾸 저희 집안 살림을 가져가세요? 죄송한데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겪을수록 사고방식이 뭔가 고장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의 사업병과 시어머니의 무능력함을 동시에 물려받은 사람처럼 생각됐죠. 결국 제가 시어머니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빈정이 상하셨는지 그 뒤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 남편은 또 딴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이나 특별 상여금 같은 것들을 전부 빚 갚는 데 사용했었고 어느 정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를 슬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빚 때문에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온 뒤로부터 남편이 제 눈치를 많이 보긴 했었지만 그때는 유독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아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대체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말해. 나중에 일 키워놓고 수습도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남편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더니 결국 제 속이 터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당신 앞으로 빚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걸 갚아주고 싶었지.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고 이번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땡겨받고 직장인 신용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제 앞으로 된 빚 5억을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새로운 빚을 또다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을 어긴 것을 걸리게 되면서 해고까지 당한 상황이었고요. 애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빚은 다 합쳐서 2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죠. 예전에는 빚이 있더라도 그나마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 빚을 갚으면서도 빠듯하게 살림을 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저 인간 믿고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생각했어요. 매일 시장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먹는 걸로 장사를 하면 팔다 남은 음식은 우리 식구들 먹일 수라도 있겠다 싶어 과일 가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농산물 시장으로 무작정 달려갔죠. 경매도 같이 진행하는 큰 곳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유독 사람 좋아 보이는 사장님을 붙들고 과일 장사를 알려달라고 무작정 따라다녔어요. 그 사장님 따라다니며 3달 동안 돈 안 받고 가게 청소도 해주고 시키지 않은 허드렛 일도 도맡아 했더니 어깨너머로 조금씩 과일 보는 법, 장사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의 도움으로 과일 장사의 기본을 알게 되었고 저를 좋게 보셨는지 시장 근처에 10평 남짓한 코너 자리가 비어있다며 제게 거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권리금이 조금 있긴 했지만 친정의 돈을 빌려서 가게를 차렸고 인테리어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대형 냉장고조차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날 가져온 싱싱한 과일을 그날 다 팔고 집에 간다는 마인드였고 가게 물건을 다 팔지 못하면 가게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다 팔고 가겠다는 결심이었죠. 사실 냉장고 살 돈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과일 가게에서 초반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시작하고 제 손에 돈이 어느 정도 남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고 본인 능력에는 그 자리가 맞는지 큰 스트레스 없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수입 없이 가진 돈을 쓰며 지내시다가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50평 집을 30평으로 줄였고 또 몇 년 후에 20평으로 줄여나갔어요. 그 사이에 저는 돈을 착실하게 모아나갔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날려먹은 뒤로 거의 10년 만에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도 조금 받긴 했지만 제 집이 다시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간의 힘들었던 세월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어이 제 행복에 고춧가루를 뿌리려 하더라고요. 새 집으로 이사 날짜가 보름도 남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우린 애들도 거의 다 컸잖아. 대학 가면 다들 독립할 텐데 우리가 그런 집이 필요 있을까? 아파트는 엄마한테 살라 하고 우리는 계속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지금까지 저희는 방 2개 있는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파트를 어머님께 양보하자 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 사는데 당신 돈 보탠 거 한 푼이라도 있어? 200만 원 겨우 넘는 월급으로 당신 어머니 불쌍하다고 용돈 드리고 당신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끝이었잖아. 어떻게 너희 집안 인간들은 다들 염치가 없니?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화나게 하면 당신한테는 아파트 비밀번호도 안 알려줄 거야.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 낡은 집에 계속 사시게 할 생각이야? 저는 더 이상 남편 말을 들을 것도 없어서 아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 이후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저는 예정대로 이삿짐을 챙겨 제 날짜에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짐이 워낙 많아서 며칠에 걸쳐도 정리를 다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거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방에서 침대에 걸터 앉아 TV를 보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이라도 온 거냐? 안방이 생각보다 크고 좋네. 난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당시에도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난 여기서 지낼 거고 별로 짐이 많지도 않아.
거실이며 작은 방이며 이삿짐 정리도 아직 안 끝났더라.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낼 수 있지? 난 너저분한 건 딱 질색이야. 미친 소리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어머님께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비밀번호도 바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나도 내 아들이 오라고 해서 온 거야. 우리 아들은 이 집 사람 아니야?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 아들 내쫓지 않고 데리고 산 것만 해도 저한테 고맙다고 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같이 살 생각도 없으니까 어머님이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제가 힘으로 강제로 끌어내려 했는데 연세도 있는 분이 어찌나 힘이 좋은지 침대 모서리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힘을 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때부터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하셨고 저 역시도 손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았죠. 아무리 어머님 힘이 좋다고 해도 시장에서 과일 박스를 나르며 억척스레 10년을 굴렀던 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힘으로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던져버렸고 어머님은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악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죠. 어머님은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는데 마침 얼마 후 도착한 남편이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한참 후에 남편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서 앞집 사람이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시댁으로 보냈더니 이번에는 어머님이랑 둘이 몰려와서 또다시 난동을 피웠어요. 그때는 제가 먼저 경찰을 불러 쫓아내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쫓아내?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여긴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아니,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 뭔데 그런 결정을 혼자 마음대로 하냐고?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너가 어머님 집에 가서 모시고 살아. 그래, 내가 너랑 이렇게는 못 끝내지. 두고 봐. 재산분할 절반이랑 위자료까지 왕창 뜯어내 줄 테니까. 남편은 경찰에 떠밀려 씩씩거리고 돌아가더니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언제쯤 내용 증명이 집으로 날아오려나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자기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조용했습니다. 또다시 며칠이 지나고 퇴근길에 저희 집으로 찾아온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효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지. 당신이랑 싸우려고 한 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남편에게 용서 고모고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너가 먼저 소송한 걸면 내가 먼저 소송 걸 테니 그렇게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찾아오는 남편을 다신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역시도 제 편이었고 남편은 결국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두 모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서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네요. 아이들은 이혼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편이고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집안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도 아이들은 착실하게 공부해서 본인 앞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셋이 함께 지내다가 올해부터 첫째가 대학에 가면서 지금은 수험생인 둘째와 지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우리 세 식구의 인생도 날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